안녕하세요. 소설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장전합니다. 그는 바로 해성전문학교의 황세민 교장이죠. 그는 왜 공작부인 주은몽을 만났고 그의 서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박태일 순사부장은 평양으로 해월의 행적을 더듬으러 떠나고 오상욱 변호사는 배경우 씨의 고향인 평안남도 천읍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한편 주은몽은 남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본래 자기가 살고 있던 한강 건너편 명수대 저택으로 옮겨가고 정나는 약혼자 문학수의 다사로운 보호 밑에서 삼청동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되었다. 삼청동을 떠나 명수대로 옮겨가는 날 은몽은 자기의 외로운 신세를 한없이 눈물겨워하였다. 일세의 아름다운 무희요 세상의 애인인 공작부인 주은몽. 그러나 그것은 결국 창공에 떠도는 한 점의 부흥과도 같이 허무한 것임을 새삼스레 느낀 은몽이었다. 은몽은 정난의 손목을 부여잡고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양친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정난, 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나의 탓이야.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이렇게 무참한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 그래, 그렇고 말고 정난이가 나와 한 집에 있는 것은 문 선생의 말씀과 같이 역시 위험한 일이지. 무섭고 쓸쓸하지만 나 혼자 명수대에 가 있을 테야. 그러나 결국 여기 있으나 거기가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 그놈은 나를 베리베리 말려서 죽일 셈이니까. 그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정난 놀러와 그런 말을 남겨놓고 은몽은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떠나갔다. 명수대로 옮겨온 은몽의 생활은 글자 그대로 지옥이었다.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졸아드는 것 같은 무서움. 그것은 마치 산송장의 참담한 생의 계속이었다. 해월이, 해월이,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줘요. 고양이가 쥐새끼를 잡아먹듯이 당신은 나를 노리기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디 있는 거요? 어디서 나를 그처럼 감시하고 있는 거요? 어서 지금이라도 발칵 달려들어 죽여요. 어서 속기 시원하도록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여요. 아, 한밤중 같은 때 넓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사방을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은몽의 목소리가 정원을 지키는 경찰들의 귀에까지 들려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성전 문학교 교장 황세민 씨가 은몽을 방문하였다. 임경부는 응접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황세민 씨는 은몽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넨 후에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고는 또 얼마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얻은 듯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늦은이가 이처럼 부인을 뵈러 온 것은 부인께서도 이미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것으로 최후의 교섭을 삼을 셈으로 하고 말의 줄거리를 채 끝내지 못하고 그만 시선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네,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해전을 그처럼 아끼시는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참된 성의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건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부인의 말씀을 최후로 하여 우리 해성전문학교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절박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배경우 씨 뜻대로. 글쎄요. 하고 은몽은 황세민 씨의 말을 막으며 교장 선생의 뜻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마치 제 일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황 선생의 입장을 저는 무척 동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그러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수 씨가 돌아가신 이때 재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정난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을 동정한다 해도 문제는 정난의 의사 여하에 달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 선생님. 사실 은몽의 말대로 배경우 씨의 100만 원 재산권은 남수의 손을 거쳐 정난에게로 옮아간 이때
황 교장이 아무리 은몽에게 애걸을 해보았자 결국은 상속권 소유자인 정난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될 것은 황 교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정난은 아직 세상 일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닌가 어른격인 은몽에게 한번 애원해 보는 것이 황 교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산 상속권은 정난 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직 연세가 어리시고 그래서 부인께 여쭤보려고요. 부인께서 후원만 해주신다면 정난 씨인들 하고 황 교장은 일단 숙였던 머리를 들고 은몽의 얼굴을 이모저모 따지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글쎄요. 제 힘 닿는 데까지는 정난에게 권해보겠습니다만 어떨는지요. 하여튼 교장 선생의 의사만은 잘 전하겠습니다. 은몽은 진심으로 황 교장을 동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모자라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느근이를 위로하였다. 황 교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 동안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푹푹 피우더니 그런데 하고 말머리를 돌리며 대체 그 해월이란 놈은 어떠한 놈이기에 그처럼 재주가 비상합니까? 원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여. 아무리 원한이 골수의 매척기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악인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나서선 아는 내가 이러이러한 원한이 있으니 하고 공공연하게 복수를 한다면 도 모르거니와 이건 비겁하게도 암암리에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해쳐놓으니 원 그런 악인이 어디 있겠소. 하고 해월의 비겁한 행동을 적지 않게 흥분한 어투로 비난하였다. 글쎄 말이지요. 죽이려면 어서 한 칼에 죽여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것도 원 제 애비를 죽인 원수라면 도 모르거니와 이건 어린 시절에 철없이 저질러 놓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만다 하니 원들 법한 이야기요. 하면서 황 교장은 담배재를 잿덜리에 털어놓고 저으기 안색을 가다듬으며 그런데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인은 어디 태생이십니까? 보아하니 평안도 태생이신 듯 하온데 하고 젊은 미망린 은몽에 비록 우수를 띄었을 망정 화려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네, 저 평안도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고 반문하는 은몽의 입술이 바르르 하고 떨렸다. 아니에요. 말씨에 어딘가 평안도 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평안도 어디십니까? 저 신의주예요. 신의주. 황 교장은 그리고 신의주, 신해주면 하고 서너 번 되풀이하면서 양친께서는 두 분 다 안 계십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친의 조남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주택서라고 부르셨어요. 선생님, 그건 왜 물으세요? 아, 아니요. 늙은이라니 그저 젊은 사람들을 대하면 화제가 빈곤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물어서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자친의 성함은 무엇이지요? 황 교장은 그러면서 은몽의 입술을 가장 긴장한 낯으로 쳐다보았다. 은몽은 그 순간 이 늦은이가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새침한 낯으로 상대방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대답하였다. 김옥렬하고 부르셨어요. 김옥렬. 황 교장은 그 순간 자기의 기대와는 그 무엇이 어그러진다는 듯이 아,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외로우신 몸이 요즘 얼마나 더 쓸쓸하십니까? 하여튼 위험에 빠지시지 않도록 몸조심 잘하셔야겠습니다. 하긴 이처럼 경찰대의 수비가 든든하니까 뭐 염려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럼 하고 몸을 일으키며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처럼 불행 중에 계신 분을 괴롭혀서 염치 없는 이 늙은이를 과히 욕하지나 마십시오. 아이, 선생님도 모두 제 힘이 모자라는 것을 한탄할 뿐이에요. 정난에게는 선생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7월 초순, 무더운 날이었다. 황 교장은 한강 기슭 어떤 조그마한 정자나무 그늘로 찾아가서 맥고무를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씻었다. 발밑으로 멀리 내려다 보이는 보트대, 백사장에서 날뛰는 벌거숭이들,
7월의 한강은 젊은이들의 호화로운 청춘을 싣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또 내일도 흐르건만 일생이 길다면 긴 것이야. 젊은 시절에 꾸던 꿈이 바로 어젯밤 같건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황 교장은 꿈꾸는 것처럼 물끄러미 한강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을 그러고 서서 달콤한 회상에 잠겨있던 황 교장은 하고 콧소리를 내면서 커다란 회중시계를 꺼내어 잠깐 들여다보고는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시계 뒷뚜껑을 손톱으로 열었다. 머리를 길게 따 느린 처녀의 사진. 그즈음 유불난 탐정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태평동 거리를 활기 있게 걷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부청 호적과로부터 뛰어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황 교장의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청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호적과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 그것은 황세민 씨의 국적이 조선에 있지 않고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의외의 사실이었다. 아메리카에 귀화한 황세민. 유불나는 새하얀 파나마 모자를 벗어서 부채질하며 스틱으로 구두코를 툭툭 치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황세민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아메리카 귀화인,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국민인 줄을 세상 사람들은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서울 시민으로서의 거주계를 부청해 제출했을 따름이었다. 그 어떤 희망을 품고 호적과를 찾아갔던 유 탐정은 이 실로 뜻하지 않은 황 교장의 신분에 접함으로써 기대는 엄청나게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열병 환자처럼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하여튼 직접 황 교장을 만나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부민관 앞에서 효자동 가는 전차를 잡아탄 유 탐정이 효자동 종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성전문학교 정문을 들어선 것은 약 20분가량 후의 일이었다. 면회를 정하니 저번 유불란에게 속아 넘어간 늙은 소사가 수상한 놈이라는 눈치로 아래 위를 흘어보고 나서 오늘은 아침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한 후에 긴급한 용건이 있으면 자택으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황 교장의 자택은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청운동 번지 조그마한 양옥이었다. 유 탐정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좁으나마 정원에는 화단이 있고 화단 옆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보이고 새 조롱도 달리고 늙은 독신자의 취미를 엿볼 수 있었다. 유불나는 마침내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안에서 찌르릉 찌르릉 울리더니 윷고 늙은 아범이 나오면서 유불난을 맞이하였다. 황 선생 댁에 계신가요? 지금 계시지 않은뎁쇼. 언제쯤 돌아오실는지 모르시지요. 글쎄올시다. 아침에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뎁쇼. 아마 곧 돌아오실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말에 유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때 유불나는 정문에서 한 장의 엽서를 들고 현관을 향하여 들어오는 우편 배달부와 바로 뜰 한복판에서 마주쳤다. 황세민 씨. 하고 배달부는 유불란을 이 집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손에 들었던 엽서를 내주고는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는 듯 바쁜 걸음으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유불란은 엽서를 받아들고 이 집 아범에게 전달할 셈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무심중에 엽서를 들여다보았다. 서면에는 지극히 간단한 문구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0시 청각의 귀하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준비는 착실히 해두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명도 없고 주소도 없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별로 주의도 안 했을 것이나 때가 때인지라 유불나는 무엇인가 지적할 수 없는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는 엽서를 현관 문틈으로 던져놓고 정문을 나섰다. 효자동 정류장까지 나온 유불란이 행길 옆 가게로 들어가서 담배를 사고 있는 바로 그때 명수대 은몽을 찾아갔던 황세민 교장이 전차에서 내렸다.
그래 공교롭게도 유탐정과 황 교장은 불과 몇 발자국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바른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불란이 담배를 사가지고 전차에 올라탔을 즈음에는 황 교장은 벌써 효자동 종점에서 왼편으로 꺾어져 한참 동안 걸었을 때였다. 황 교장은 자기 집 현관을 들어서면서 발부리 앞에 떨어져 있는 한 장의 엽서를 발견하고 허리를 굽혔다. 황 교장은 허리를 펴면서 누가 보지나 않나 하고 두려워하는 눈동자로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에 구두를 벗었다. 그때 늙은 아범이 마주 나오면서 인사를 하였다. 인제 방금 손님이 차 타오셨는데쇼. 누구신지 성함은 말하지 않고 저 검은 안경을 쓴 키가 후리후리한 검은 안경. 유불란 탐정이로구나 하였다. 저번에도 검은 안경을 쓴 사나이가 학교로 찾아와서 자기의 서랍을 뒤지고 가지 않았는가. 다시 찾아오시겠다고요. 하는 아범의 말을 들은 채만 체하고 무거운 표정을 이마에 그리면서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에 들어가자 그는 뜰에 면한 커튼을 열어젖히고 피곤한 몸을 털썩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턱을 고인 다음 추녀에 걸린 새 초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밤열시에 온다고 하고 중얼거리면서 포켓에서 문제의 엽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황 교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언제까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엽서를 들여다보는 황 교장의 얼굴에는 점점 심각한 우려의 빛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4시, 5시, 7시, 시간은 쉼없이 지나간다. 8시에 저녁을 먹고 난 황 교장은 아범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은 특별히 여가를 줄 테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놀다 오시오. 늦어지면 내일 돌아와도 괜찮고 하는 주인의 말에 늙은 아범은 기뻐하며 그럼 저 동대문 박달애네 집에나 갔다 오죠. 아유 고마워라 하고 변덕을 부리면서 나가버렸다. 아범이 밖으로 나가자 황 교장은 우뚝 의자에서 일어나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 30분. 10시에 오겠다고 했으니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방바닥을 들여다보며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황세민 교장. 그러다가는 시계를 또 쳐다보고 시계를 쳐다보고는 또 방 안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9시를 치는 괴종소리를 듣는 순간 하고 길게 그리고 깊게 한번 신음한 후에 저편 구석에 놓인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포켓에서 조그마한 열쇠 한 개를 꺼내어 책상 맨 밑 서랍을 열고 서랍 속에서 손수건에 싼 무슨 뭉치 하나를 끄집어냈다. 황 교장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들창에 커튼을 깊이 내리웠다. 정원에는 아직 황혼이 남아있고 무더운 여름밤은 어둡기 시작했다. 황 교장은 손수건에 싼 조그마한 뭉치를 풀렀다. 그것은 한 자루의 권총이었다. 그는 감개무량한 듯이 피스톨을 어루만져 보았다. 그리고 그는 권총을 들고 벽에 걸린 시계를 겨누었다. 착각 하고 자물쇠를 당기는 소리. 황 교장은 다시 책상 서랍에서 탄환을 꺼내어 권총에 재운 후에 포켓에 쓸어넣고 또 시간을 보았다. 10시가 거의 가까워 온다. 모든 것을 결심한 듯한 황 교장의 얼굴에는 벌써 초조도 보이지 않고 온회도 보이지 않는다. 침착할 대로 침착해진 황세민 교장이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정각 10시. 그래도 현관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 황 교장은 포켓 위로 피스톨을 어루만져 보면서 손님을 기다린다. 10시 10분. 찌르릉 하는 초인종 소리가 돌연 텅 빈 집 안을 울린다. 현관에 누가 온 모양이다. 그래도 교장은 의자에 앉은 채 일어설 줄을 모른다.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처럼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초인종 소리가 또 찌르릉 하고 이번에는 길게 그리고 세차게 울리었다. 아범이 외출했으니 황 교장밖에 마죽 나갈 사람이 없건만 그는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모른다. 또 째르랑
초인종은 마침내 세 번째 울리었다. 그래도 돌부처와 같은 황교장이다. 멀리서 전차 소리가 우웅하고 들려온다.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황교장은 여전히 의자에 파묻혀 있고,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다시 울려오지 않았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린다. 거센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린다. 그리고 한참 있다 슬그머니 도어가 열리면서 한 사람의 사나이가 그림자처럼 쑥 황 교장 앞에 나타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숨막히는 10시 정각.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착했던 황 교장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초인종 3번 끝에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나이는 단순한 방문자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예고였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